3년 동안 저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비밀들을 들었어요. 적의 비밀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의 정부의 비밀이었죠. 통신병이었어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하루 12시간 창문도 없는 방에서 헤드폰을 끼고 있었죠. 제 임무 고위 간부들의 기밀 대화를 받아 적는 거였어요. 한 글자 한 글자. 감정 없이, 반응 없이. 7구역 통신병이 불충의 징후를 보인다. 가족 전체 처형을 진행하라. 월말 전에 증인들을 제거하라. 죽음의 명령. 또 죽음의 명령. 그리고 저는 돌 같은 얼굴로 그걸 받아 적었어요. 저는 보위부에서 가장 신뢰받는 통신병이었어요. 19에 선발됐죠. 3대에 걸친 가족 충성도로 검증받았고요. 완벽한 혈통, 완벽한 침묵, 체제가 사랑하는 그런 군인. 눈에 안 띄고 효율적이고 영혼 없는. 그러다 제 자신의 암호명을 들었어요. 2주 후 저는 얼어붙은 빈들판에 있었어요. 한밤중 14살 동생을 등에 업고 지구상에서 가장 군사화된 장소를 향해 달리고 있었죠. DMZ, 지뢰밭, 저격수, 자동 센서의 4km. 우리와 한국 사이에 제 동생이 뭔가를 밟았어요. 금속성 딸깍 소리. 약하지만 혼동할 수 없는 대인지뢰였어요. 그의 발이 기폭장치를 누르고 있었죠. 만약 들어올리면 우리는 폭발할 거였어요. 우리 뒤에 순찰견들, 군인들의 목소리, 점점 더 가까워지는 총소리, 그리고 제 동생이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보고 물었어요. 형, 우리 여기서 죽어? 그 순간 제 동생이 지뢰 위에 서 있고 총알이 제 머리 근처를 지나가고 우리의 예정된 처형까지 27일이 남았을 때 끔찍한 뭔가를 이해했어요. 북한에서는 충성심이 당신을 보호하지 않아요. 당신을 유죄 판결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아는 것의 대가는 항상 같아요. 저는 3년 동안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비밀통신병으로 일했습니다. 제 임무는 간단했어요. 고위 간부들의 기밀 대화를 도청하고 한 글자도 빠짐없이 받아 적는 거였죠. 그런데 2019년 겨울 어느 날 밤, 제가 우연히 들은 한마디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보안이 철저하다던 통신망에서 흘러나온 어느 대좌의 그 한마디는 제 미래뿐만 아니라 제 동생의 운명까지 모두 드러내버렸거든요. 그날 밤 제가 알게 된 진실은 저에게 두 가지 선택지만 남겼습니다. 저와 동생, 둘 다 총살당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14살짜리 동생을 등에 업고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 분계선을 넘거나 플랜 B 같은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요, 들으면 안 되는 걸 들어버린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충성스러운 군인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증인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지경까지 가게 됐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왜 동생을 등에 업고 DMZ를 넘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북한에서 통신병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신을 죽일 수도 있는 비밀을 듣는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2016년에 21살 때 선발됐어요. 제가 특별히 똑똑하거나 충성스러워서가 아니라 성분 검증을 전부 통과했기 때문이죠. 제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인민군 전사였고 아버지는 당원이었으며 저는 단 한 번도 불충의 기밀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요, 당신의 혈통이 곧 당신의 이력서예요. 그리고 제 혈통은 완벽했죠. 처음에는 그 일이 지루해 보였어요. 국가안전보위부 지하 창문도 없는 방에 앉아서 하루 12시간 동안 헤드폰을 끼고 고위 간부들의 대화를 듣는 거였으니까요. 대부분은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공장 생산 보고서, 쌀 할당량에 대한 불평, 누가 숙청당할 위기라는 뒷담화 같은 거요. 그런데 가끔씩은요, 제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들었습니다. 처형 명령이요, 숙청 계획,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가족 전체의 이름들, 그리고 여기가 북한 밖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인데요. 통신병인 저는 반응을 보이면 안 됐어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죠. 심지어 이상하게 눈을 깜빡이는 것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에는 저를 향한 카메라가 3대나 있었고 감독관이 매일 밤 녹화 영상을 검토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방금 들은 반역자의 처형에 대해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보였다면 다음 명단에 오르는 건 저였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얼굴을 돌처럼 굳히는 법을 배웠어요. 공개총사령이라는 단어를 비료 납품이라고 쓸 때랑 똑같은 표정으로 적는 법을 배웠죠. 그 12시간 동안 제 인간성을 꺼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은
제가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과 합류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제 동생 명철이가 있었어요. 제가 선발됐을 때 명철이는 11살이었습니다. 2015년에 부모님이 기차 사고로 돌아가신 후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죠. 법적으로는 제가 명철이의 보호자였지만 실제로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제 일은 보위부 숙소에서 살아야 했고 한 달에 딱 한 번만 면회 허가가 나왔거든요. 명철이는 평양에 사는 우리 이모랑 살았는데 이모는 나이도 많고 아프셨어요. 저는 이모가 돌아가시는 날 제 동생이 완전히 혼자가 될 거란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요, 당 연줄이 없는 고아 아이한테는 두 가지 운명밖에 없어요. 탄광에 가거나 아니면 더 나쁘게는 어떤 간부한테 입양돼서 사실상 무급하인이 되는 거죠. 그 걱정이 매일 밤 저를 갉아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죠. 만약 고개를 숙이고 일을 완벽하게 하고 절대 의심을 사지 않는다면 최소한 명철이의 미래는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요. 어쩌면 제 위치를 이용해서 명철이가 나이 들면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해줄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게 저를 정신 차리게 해준 거예요. 제 조용한 충성이 언젠가는 제 동생을 보호해줄 거라는 생각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몰랐던 게, 알 수가 없었던 게 있었어요. 북한에서 충성심은 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정이죠. 왜냐하면 당신이 비밀을 더 많이 알수록 당신은 체제에게 더 위험한 존재가 되니까요. 그리고 결국 필연적으로 그들이 당신에 대해 너무 많이 알거나 아니면 당신이 그들에 대해 너무 많이 아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리고 2019년 그 겨울밤, 두 가지가 동시에 현실이 됐습니다. 제가 그날 밤 들은 걸 이해하려면 먼저 북한의 비밀 통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영화에서처럼 스파이가 그냥 헤드폰 끼고 아무 대화나 듣는 게 아니거든요. 훨씬 더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훨씬 더 무섭죠. 국가안전보위부는 군대나 당과 분리된 자체 통신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부 적색선이라고 부르는데 기술적으로는 외부에서 절대 감청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땅 밑 6m에 묻힌 물리적 케이블을 쓰거든요. 각 회선은 48시간마다 바뀌는 시스템으로 암호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위부 전체에서 딱 3명만 해독 코드에 접근할 수 있어요. 보위부장, 부부장, 그리고 정보작전국장이요. 제 임무는 해독이 아니었어요. 제 임무는 이미 해독돼서 제 단말기로 들어온 대화를 받아 적는 거였죠. 제 교대조에는 12명의 통신병이 있었고 각자 다른 지역을 담당했어요. 저는 평양과 함흥을 맡았는데 수도 다음으로 중요한 두 도시죠. 그 말은 제가 주로 대좌, 소장, 그리고 가끔은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의 대화를 듣는다는 뜻이었어요. 일과는 항상 똑같았어요. 새벽 6시에 도착해서 세 군데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입안까지 검사해서 뭔가 숨기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죠. 그 다음 지하로 내려가서 제 칸막이에 앉아서 헤드폰을 썼어요. 그 순간부터 저녁 6시까지는 화장실 갈 때 빼고는 일어날 수 없었고 그것도 허가를 받아서 호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대화는 실시간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걸 듣고 특수공책에 받아 적었는데 화학 처리를 안 하면 24시간 후에 사라지는 잉크였죠. 각 페이지에는 일련 번호가 있었고 교대 끝나면 공책 전체를 감독관한테 제출해야 했는데 감독관은 페이지를 전부 쎄서 빠진 게 없는지 확인했어요. 만약 페이지 하나라도 없거나 의심스러운 얼룩이 있거나 글씨를 어디서든 알아볼 수 없으면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죠.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건 이거예요. 저희 통신병들은 맥락이 없었어요. 대화 조각들을 듣는데 가끔은 30초만, 가끔은 10분이었죠. 누가 말하고 있는지 절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암호로 대체됐거든요. 철, 오 동무가 장군일 수도 있고요. 산악 12 단위가 무기공장일 수도 있고요. 확실히는 절대 몰랐어요. 그게 체제의 보호장치였어요. 저희를 어둠 속에 두는 거죠. 덜 이해할수록 덜 위험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론상으로는요. 그런데 3년 동안 이런 대화를 듣다 보면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해요.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하죠. 11월에 부대 이동에 관한 대화가 11월 공개 처형 보고로 이어져요. 7구역 자원 부족에 대한 논의가 한 달 뒤 어느 지방의 기근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정확한 세부 사항을 몰랐지만 행간을 읽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게 정확히 저를 매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제 교대조에 성호라는 선임통신병이 있었는데 7년째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보다 15살 많았고 신입들한테 항상 반복하던 규칙이 있었죠. 생각하지 마. 연결하지 마. 그냥 써.
7년 동안 3명의 통신병이 체포되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셋 다 공통점이 있었대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듣고 있는 게 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한 번은 화장실 쉬는 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보안 위협이 돼. 그리고 보안 위협은 퇴직 못해. 그냥 사라져. 저는 그의 조언을 따르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대자가 한국 드라마 본죄로 아이 셋 포함해서 15명을 처형하라고 명령하는 걸 듣고 아무것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당 간부가 국제식량 원조를 암시장에 팔려고 빼돌리는 방법을 논의하는데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 걸 듣고 분노를 안 느낄 수가 없죠. 그런데 분노는 통신병이 가질 수 없는 사치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묻었어요. 너무 깊이 묻어서 가끔은 제가 체제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건 아닌가 걱정됐죠. 감정도 없고 도덕적 판단도 없고 그냥 명령에 따르는 자동기계 말이에요. 그러다가 2019년 12월에 모든 걸 바꾼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로 이모가 돌아가셨어요. 일요일 아침에 소식을 들었는데 명철이 보러 가는 원래 허가가 나왔을 때였어요. 집에 도착했더니 제 동생이 혼자 부엌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14살이었는데 그 순간엔 훨씬 더 작아 보였어요. 저를 껴안고는 10분 내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말은 이제 명철이가 완전히 혼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 뭐가 올지 알았죠. 인민반위원회가 와서 상황을 평가하고 성인 가족이 없다는 걸 보고 국영 고아원으로 보낼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고아원은 희망의 장소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위험한 일에 훈련받거나 산속 집단 농장으로 보내지는 곳인데 사망률이 너무 높아서 아무도 통계를 안 내요. 저는 명철이한테 약속했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꺼내주겠다고요. 제 연주를, 제 위치를 이용해서 보호해주겠다고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그게 공허하다는 걸 알았어요. 저한테는 진짜 연줄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언제든 교체 가능한 하급 통신병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동생한테 말 안 한 게 말할 수 없었던 게 있었어요.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이요. 이모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저는 들으면 안 되는 대화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대화에서 제가 즉시 알아본 암호명이 언급됐죠. 왜냐하면 전에 아주 특정한 맥락에서 들어봤거든요. 증인 39였어요. 보이부 내부 은어에서 증인은 당신이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범죄를 본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제거해야 할 사람이죠. 그리고 증인 뒤의 숫자는 그 사람한테 남은 날짜예요. 제거 명령이 실행되기 전까지요. 그 말은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39일의 수명이 남았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건 그 암호가 전에 제 필기록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5번이요. 그리고 매번 정확히 39일 후에 저는 상황이 해결됐다는 후속 대화를 들었어요. 해결됐다가 무슨 뜻인지 알려면 천재일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이번엔 대화에서 평양구역 통신병이 언급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구역에 배정된 통신병 셋 중 한 명이었어요. 그 말은 증인 39가 저일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 며칠은 계산된 편집증의 악몽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표적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게 문제거든요. 다르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늦게 출근하기 시작할 수도 없고요. 결근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긴장해 보일 수도 없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긴장이 곧 죄책감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평소와 정확히 똑같이 일과를 이어갔어요. 새벽 6시에 도착했고요. 제 칸막이에 앉았어요. 헤드폰을 썼죠. 대화를 받아 적었고요. 제 얼굴을 돌처럼 유지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제 머리가 시속 1000km로 돌아가면서 제가 증인 39인지 계산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저는 평양구역의 다른 두 통신병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진수라는 놈이 있었는데 27살이고 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었죠. 강박적일 정도로 꼼꼼했어요. 공책 제출 전에 매 페이지를 3번씩 확인했거든요. 쉬는 시간에는 절대 말 안 했고요. 질문도 안 했어요. 체제가 사랑하는 딱 그런 통신병이었죠. 눈에 안 띄고 효율적이고 개성이 없는. 그 다음 현우가 있었어요. 23, 이 일 한지 겨우 2년이었죠. 진수랑 정반대였어요. 쉬는 시간에 말을 너무 많이 했고 지독한 날씨에 대해 농담했고 오래 앉아 있어서 허리 아프다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그의 불평은 조심스럽게 일상적이었어요. 절대 정치적이지 않았죠.
자기한테서 관심을 돌리려고 유머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둘 다 관찰했어요. 특별 감시를 받고 있다는 신호를 찾으면서요. 감독관들이 더 쳐다보나? 그들의 칸막이를 향한 카메라가 추가됐나? 누가 그들의 공책을 더 꼼꼼히 검토하나?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 말은 제가 편집증에 걸렸거나 아니면 감시가 너무 뛰어나서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더 나쁘게는 제가 표적인데 아직 모르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증인 39 암호를 들은 지 12일 후에 뭔가 바뀌었어요.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5시 반쯤 교대 끝나기 30분 전이었죠. 철강 생산 할당량에 대한 일상적인 대화를 받아 적고 있었는데 회선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딸깍 소리가 나고 3초 동안 잡음이 나고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죠. 이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대화가 송신 중간에 끊기지 않거든요. 목소리는 나이 든 남자였어요. 아마 50대나 60대 고위 간부들이 쓰는 평양 중심부 억양이었죠. 매 문장마다 네, 동무라고 대답하는 누군가와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건 계급 차이가 크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들었는데 한 글자 한 글자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머릿속에서 1000번도 더 재생했거든요. 통신병 건은 확인됐다. 평양구역, 오전 교대조다. 대상자는 지난 4개월 동안 필기록에서 불규칙한 패턴을 보였다. 필적 분석. 결과 특정 구간에서 미세 망설임이 나타났다. 결론, 무단 잔류 지식. 제 피가 얼어붙었어요.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표준 절차입니까? 동무? 아니다. 이놈은 친척 보호하에 있는 남동생이 있다. 동생은 잠재적 지렛대를 나타낸다. 권고사항. 가족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두 목표물을 동시에 제거한다. 탈출 위험을 최소화한다. 잠깐 멈췄어요. 그 다음 나이든 목소리가 계속했어요. 27일 후 실행 승인. 작전 암호. 가족 청소 평양 12. 회선이 다시 딸깍 소리를 내고 철강 할당량 대화로 돌아갔어요. 제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연필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쓰도록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하도록 강요했어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제 얼굴의 모든 미세 표정을 녹화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속으로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걸 이해했거든요. 가족 상황은 이모의 죽음을 가리켰어요. 친척 보호하에 있는 남동생은 명철이었고요. 가족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인민반위원회가 명철이를 국영고아원으로 옮길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이었어요. 거기가 찾아서 제거하기 더 쉬우니까요. 그리고 27일은 제게 한 달도 안 되는 수명이 남았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최악은요, 절대적으로 가장 끔찍한 건 제 목숨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명철이 목숨도 포함이었죠. 그들은 제 14살짜리 동생을 죽일 거였어요. 저에 대해 너무 많이 알아서, 아니면 제가 너무 많이 알아서, 아니면 그냥 우리가 처리하기 편한 빈틈이어서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교대를 끝냈어요. 공책을 제출했고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어요. 지상으로 올라갔죠. 숙소로 걸어갔어요. 제 침대에 누웠고요. 그리고 4시간 동안 천장을 보면서 방금 들은 걸 처리했어요. 선택지가 3개 있었는데 셋 다 자살이었어요. 선택지 하나. 상관들한테 가서 제 자신의 제거에 대한 대화를 들었다고 보고하는 거요. 그런데 그건 제가 보안 위협이라는 걸 확인시켜 줄 뿐이에요. 즉석에서 저를 처형할 거고 아마 명철이도 연관돼서 같이 죽을 거예요. 선택지 둘. 아무것도 안 하기. 계속 일하고 계속 일상을 살고 어떻게든 명령이 취소되거나 제가 표적을 착각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착각 안 했다는 걸 알았어요. 세부 사항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평양구역, 오전 교대조, 남동생. 그건 저였어요. 선택지 셋, 도망치기. 그런데 북한에서 도망친다는 건 다른 나라처럼 그냥 국경을 넘는 게 아니에요. 국경은 지뢰받치고 순찰이 돌고 전기 철조망이 쳐져 있어요. 중국 국경은 400km인데 매 미터가 감시당해요. 동해는 해류와 해안 경비대의 치명적인 함정이고요. 그리고 DMZ, 비무장지대는 말 그대로 지구상에서 넘기에 가장 위험한 장소예요. 250km의 지뢰, 철조망, 저격수가 있는 감시탑, 그리고 항시 경계 태세인 200만 명의 군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저한테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갖지 못한 이점이 있었어요. 저는
군대의 통신 패턴을 알았거든요. 3년 동안 경비교대, 감시의 사각지대, 보안 침해 대응 프로토콜에 대한 대화를 들었어요. 이 정보를 외우려고 한 적은 없었지만 하루 12시간씩 받아 적다 보면 특정 세부 사항들이 무의식에 스며들거든요. 그리고 6개월 전에 구체적인 걸 기억했어요. 개성 근처 DMZ 지역의 두 지휘관 사이의 대화였어요. 한 명이 불평했죠. 감시초소 5번 서쪽으로 약 2km 떨어진 특정 구역에 배수 문제가 있어서 폭우 후 지뢰가 이동한다고요. 다른 지휘관이 말했어요. 우기 이후에 공병대를 보내서 고치겠다고요. 그런데 대화 주제가 바뀌었고 다시는 언급 안 했어요. 그 대화를 들은 게 8월이었어요. 지금은 12월이었고요. 공병대를 보낸 적이 없다면 그 구역에는 불규칙하게 이동한 지뢰 통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보장은 아니었어요. 거의 미세한 가능성이었죠. 그런데 그게 제가 가진 유일한 정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인민반위원회가 명철이를 고아원으로 옮기기 전에 꺼낼 거예요. 개성으로 DMZ 지역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그 국경을 넘거나 아니면 시도하다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탈출을 시도하다 죽는 게 함정에 갇힌 쥐처럼 처형당하길 기다리는 것보다 나았으니까요. 그런데 먼저 계획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했죠. 제가 들은 대화에 따르면 27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더 적었죠. 왜냐하면 인민반위원회가 명철이를 고아원으로 옮기는 순간 시계가 빨라질 테니까요. 그 전에 움직여야 했어요. 그 말은 아마 일주일, 길어야 2주 정도 안에 수년 만에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가장 불가능한 탈출을 계획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어둡게 만드는 건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마침내 한국에 도착해서 정보조사관들과 얘기할 수 있었을 때요. 그들이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걸 말해줬거든요. 제가 들었던 증인 39 암호가 제가 저를 가리킨다고 믿었던 그게 사실은 보위부 내 모든 내부 보안 위협에 쓰이는 일반 암호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증인 39 사례가 47건이었대요. 그 47건 중에서 제거되기 전에 탈출에 성공한 사람은 단 2명이었어요. 저는 세 번째가 되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북한에서 탈출을 계획한다는 건 틀린 조각 하나가 당신을 죽이는 퍼즐을 푸는 것과 같아요. 구글에서 지도를 검색할 수 없어요. 생존 장비를 살 수도 없고요. 심지어 계획에 대해 소리내서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듣고 있는지 절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머릿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만 해야 하며 실수의 여지는 제로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민반위원회가 명철이를 옮기기 전에 이모 집에서 꺼내는 거였어요. 4일 후에 원래 면회 허가가 있었는데 그게 결정적인 시간 창구를 줬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가서 데려오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만약 아무 설명 없이 나타나서 동생을 데려간다면 인민반위원회가 즉시 경보를 울릴 테니까요. 완벽한 알리바이가 필요했어요. 국가안전보위부 통신병이 갑자기 평양 밖으로 고아 동생을 데려가는 이유에 대해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만큼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필요했죠. 다음 사흘 동안 직장에서 제 손은 기계적으로 대화를 받아 적었지만 제 머리는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모든 거짓말이 검증 가능해야 했어요. 모든 문서가 진짜처럼 보여야 했고요. 모든 몸짓이 자연스러워야 했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불일치가 단순히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사형 선고니까요. 금요일에 드디어 제 면회일이 왔어요. 평양에서 이모 집까지 기차를 탔는데 40분 여정이 4시간처럼 느껴졌죠. 도착했을 때 명철이는 제가 마지막으로 남겨뒀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부엌 바닥이요. 그런데 이번엔 울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벽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눈이 너무 텅 비어서 마치 14살 사라이가 아니라 40살 남자의 눈 같았어요. 그게 어떤 눈물보다 제 가슴을 더 찢었죠. 저는 차가운 바닥에 그의 옆에 앉아서 거의 들릴까 말까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북한에서는 벽에 말 그대로 귀가 있다는 걸 완전히 의식하면서요. 명철아, 내가 하는 말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야 돼. 지금은 아무 질문도 하지 마. 내가 말하는 거 이해하면 고개만 끄덕여. 그가 저를 봤는데 혼란스러워했지만 그의 눈에는 혼란 이상의 뭔가가 있었어요. 두려움이었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후에 내가 다시 올 거야. 저는 계속했어요. 목소리를 확고하지만 낮게 유지하면서요. 인민반위원회한테 내가 너를 개성으로 데려간다고 할 거야.
우리한테 먼 친척 삼촌이 있어서 섬유 공장에서 일자리를 줄 수 있대. 거짓말이야. 그런데 그들은 믿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보이부 공식 문서를 보여줄 거거든. 내가 돌아오면 작은 배낭 하나 준비해놔야 돼. 꼭 필요한 것만, 속옷 한 벌, 신분증,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의심스러워 보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이해했어? 다시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의 눈에 두려움이 더 깊은 뭔가로 변하는 게 보였어요. 공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순한 가족 방문보다 훨씬 더 큰 뭔가가 일어나려 한다는 이해일 수도 있었죠. 저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그의 떨리는 숨결을 느낄 수 있을 만큼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 앞으로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네가 얼마나 무섭든 모든 게 얼마나 이상해 보이든 나를 완전히 의심 없이 믿어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대화에 대해 아무한테도 아무 말도 하지 마. 동네 친구들한테도 안 돼. 이웃한테도 안 되고 내 머릿속에서도 속삭이지 마. 날 위해서 그럴 수 있어? 형, 마침내 속삭였어요. 몇 달 만에 처음 쓰는 말이었죠. 우리, 혹시? 질문이 입술에서 죽었지만 저는 정확히 뭘 묻는지 알았어요. 불가능한 걸 시도할 거냐고 묻고 있었죠. 우리 함께 있을 거야. 제가 말했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진짜 중요한 유일한 거야. 저는 다음 3시간을 인민반위원회에 제 이야기를 세심하게 준비하는 데 보냈어요. 그들한테 보이부에서 얻은 문서를 보여줬죠. 저와 제 남동생을 위한 임시 여행 허가증이었어요. 문서는 종이, 도장, 형식이 진짜라는 의미에서 완전히 진짜였어요. 감독관이 화장실 간 사이에 야간 교대조 때 제 통신병 접근 권한을 이용해서 출력했거든요. 그런데 문서 안의 정보는 완전히 날조된 거였죠. 개성에 있는 가짜 삼촌, 없는 섬유 공장, 존재하지 않는 취업 기회. 위원장은 60세쯤 된 여자였는데 수십 년 동안 불신의 기술을 완벽하게 다듬은 매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제 손에서 문서를 가져가서 10분 내내 검토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빛 아래서 돌려보고 도장을 살피고 매 단어를 2번, 3번 읽었죠.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 뭔가 제자리에 없는 신호가 있는지 찾고 있었어요. 왜 개성이냐? 마침내 물었는데 문서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왜 평양에서 기회를 찾지 않고 네가 애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곳에서 말이다. 저는 며칠 동안 이 대답을 준비했어요. 삼촌은 전쟁 전부터 개성 섬유 산업에 특정한 연줄이 있습니다. 완전히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대답했어요. 게다가 현재 경제 상황과 당의 생산 지침을 고려하면 평양 공장들은 당의 직계가족 연줄이 없는 고아들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제 동생이 공화국을 위해 생산적인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기회입니다. 그녀가 마침내 문서에서 눈을 들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거짓을 드러낼 미세 표정을 찾으려고요. 그런데 저는 3년 동안 매 눈 깜빡임을 분석하는 보안 카메라 앞에서 돌 얼굴의 기술을 연습했어요. 제 얼굴은 절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가면이었죠. 침묵이 우리 사이에 펼쳐졌어요. 5초, 10초, 15초. 마침내 그녀가 공식 도장을 들어서 세게 문서에 찍었어요. 개성에서 정확히 사흘이 있다. 종이를 제게 밀면서 말했어요. 너와 그 애가 월요일 오후 6시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해당 당국에 공식 실종을 보고하겠다.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동무. 떨리지 않는 손으로 문서를 받으면서 말했어요. 사흘. 우리가 평양을 떠난 순간부터 전국의 모든 경보가 울리기 시작할 때까지 72시간이요. 우리가 시도하려는 걸 고려하면 많은 시간이 아니었지만 충분해야 했어요.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보이부 숙소로 돌아가서 수술적 정밀함으로 짐을 쌌어요. 너무 많이 가져갈 수 없었어요. 무거운 배낭은 질문을 불러일으킬 테니까요. 그런데 특정 물건들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었죠. 몇 달 동안 식당 근처에서 발견한 후 보관해 두었던 작은 칼, 식량 창고에서 가져온 엄지손가락 크기의 손전등, 반 리터짜리 물병 2개, 상하지 않는 음식, 마른 쌀 과자, 말린 생선 조각, 주간 배급에서 모아둔 딱딱한 사탕 몇 개, 그리고 돈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공식 원화는 기본적으로 장식용 종이에요. 진짜 거래에는 완전히 쓸모없죠. 진짜 중요한 건 지하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이에요. 지난 2년 동안 저는 자기 파일에 특정 대화의 사본이 필요한 다른 간부들한테 제 필기 서비스를
빌려줘서 얻은 소액을 모아왔어요. 위험했고 기술적으로 불법이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겨울 재킷 안쪽 안감솔기에 약 200달러를 숨겨뒀어요. 일요일에 해가 막 뜨고 있을 때 이모 집에 도착했어요. 명철이가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완전히 옷을 입고 제가 지시한 대로 정확히 작은 배낭을 쌌더라고요. 눈이 빨갛고 부어 있었어요. 마치 지난 48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울고 우주의 어떤 힘이든 듣고 있을지 모를 힘에게 기도하는 걸 번갈아 한 것처럼요. 그런데 저를 보자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걸 잡았죠. 평양에서 개성까지 기차 여행은 보통 약 3시간 걸려요. 거의 모든 작은 역에 멈추는 낡고 쇠퇴한 기차 중 하나로요. 저희는 의도적으로 맨 뒤 칸에 자리를 잡았어요. 다른 승객들에게서 최대한 멀리.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앞칸을 순찰할 수 있는 경찰관이나 신분증 검사관에게서 멀리요. 여행 내내 명철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더러운 창문으로 밖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북한 풍경이 천천히 지나가는 걸 관찰하면서요. 서리로 완전히 덮인 텅 빈 농업 들판. 모든 색이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는 회색 작은 마을들. 끝없는 노동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이 12월에 끊임없는 회색 하늘 아래 얼어붙은 흙길을 걷고 있었죠. 여행 중간쯤 기차가 특히 황량한 역에 멈췄을 때 그가 제게 돌아서서 너무 낮게 속삭여서 거의 들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형, 우리 오늘 죽을까? 그 질문이 제 배에 주먹을 정통으로 맞은 것처럼 느껴져서 숨이 막혔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솔직하면 진짜 대답은 이거였거든요. 네, 아마 우리 죽을 거야. DMZ를 성공적으로 넘을 통계는 천문학적으로 잔인했어요. 군대 통신 패턴에 대한 제 모든 축적된 지식에도 불구하고 배수 문제가 있는 구역에 대한 특정 정보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 다 살아남을 실제 확률은 아마 5%였어요. 어쩌면 더 적을 수도요. 아마 더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옆에 앉은 이 14살짜리 아이를 끔찍한 기차 사고로 부모를 잃은 이 동생을 아마 어떤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치료할 수 있었을 병으로 유일하게 남은 이모를 잃은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처형장에서 자기 목숨을 잃으려던 동생을 받고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모을 수 있는 모든 확신으로 거짓말을 했죠. 우리 안 죽어. 명철아. 그의 얼어붙은 손을 꽉 쥐면서 말했어요. 우리 살 거야. 우리 완전한 삶에서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감시 없이 우리가 아닌 누군가인 척하지 않고 진짜로 살 거야. 그가 저를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다시는 질문하지 않았어요. 해가 막 지고 있을 때 개성에 도착했는데 도시를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회색 푸른 어둠 속에 담갔어요. 도시는 사실상 텅 비어 있었어요. 해진 후 대부분의 북한 도시들처럼요. 밤문화가 없어요. 늦게까지 여는 식당도 없고요. 여유롭게 산책하는 사람들도 없죠. 간신히 작동하는 가로등의 희박한 망 아래 텅 빈 거리들만 그리고 예측 가능한 간격으로 순환하는 가끔씩 나타나는 경찰 순찰만 있어요. 기차역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작은 여인숙을 찾았는데 기억되고 싶지 않은 정확히 그런 종류의 고객들을 대접하면서 살아남는 그런 곳이었어요. 너무 많이 본 눈을 가진 마른 중년 남자인 주인한테 현금으로 미화 20달러를 줬어요. 우리 신분증조차 안 봤어요. 그냥 돈을 받고 뒤쪽 방으로 사라졌다가 녹슨 열쇠를 들고 돌아왔죠. 2층 왼쪽 끝 문. 소음 내지 마. 여기 존재하지 마. 그날 밤 명철이가 마침내 얼룩진 얇은 매트리스에서 잠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깨어서 금이 간 천장을 보면서 몇 달 동안 조각조각 조립해왔던 DMZ 지역 지도를 머릿속으로 재구성했어요. 감시초소 5번은 개성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배수 문제가 있다는 특정 구역은 그 초소에서 서쪽으로 2km 더 떨어져 있었고요. 만약 야간 순찰에 들키지 않고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대화가 암시했던 것처럼 우기 동안 지뢰가 정말 이동했다면, 그리고 야간 투시경을 가진 저격수들한테 들키거나 지진 감지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완전한 4km의 비무장지대를 건널 수 있다면,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살아서 한국 쪽에 도착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 문장에는 너무 많은 만약이 들어 있었어요. 너무 많았죠. 각각이 우리 둘 다 즉시 죽을 수 있는 잠재적 실패 지점이었어요. 새벽 3시에
명철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건드려 깨웠어요. 갈 시간이야. 속삭였어요. 거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 여인숙을 나왔어요. 개성의 이 특정 구역에는 작동하는 가로등이 없었는데 우리 목적에는 완벽했죠. 우리는 뒷골목을 통해 유령처럼 움직였어요. 보안 순찰이 더 빈번하고 예측 가능한 주요 도로를 조심스럽게 피하면서요. 군사지역 가장자리까지 걷는데 거의 완전히 이 시간이 걸렸어요. 매 걸음마다 풍경이 점차 도시에서 시골로, 시골에서 완전히 황량한 곳으로 변했어요. 벌거벗고 뒤틀린 나무들, 우리 발 아래서 바스락거리는 얼어붙은 들판들, 그리고 거리에 잠자는 괴물의 이빨처럼 새벽 전 어둠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DMZ 감시탑의 각진 실루엣들. 우리는 이용 가능한 마지막 엄폐 지점에 멈췄어요. 첫 번째 철조망 라인에서 약 500m 떨어진 죽은 나무, 작은 물이었죠. 여기가 말 그대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공식적으로 국가의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표적이요. 경고도 재판도 없이 즉석에서 사살당할 거예요. 명철이가 심하게 떨고 있었는데 이번엔 확실히 12월의 매서운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의 온몸이 순수한 공포로 진동하고 있었죠. 형, 깨진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만약 못 가면? 만약 우리한테 총 쏘면? 만약 형이 지뢰 밟으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그의 어깨에 두 손을 단단히 올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보도록 강요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시도한 거야, 명철아. 그리고 자유로워지려고 시도하다 죽는 게 처형을 기다리는 죄수로 사는 것보다 무한히 나아. 이해해? 최소한 이건 우리 선택이야.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얼어붙은 공기로 폐를 채우면서요. 동쪽 하늘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검은색에서 짙은 남색으로요. 우리한테 아마 30분 정도의 괜찮은 어둠이 남았어요. 새벽이 우리를 완전히 노출시키기 전까지요. 그게 우리의 창구였어요. 그 이상은 없었죠.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 명철이한테 말했어요. 목소리를 낮지만 단호하게 유지하면서요. 넌 항상 내 바로 뒤에 있을 거야. 내가 발 놓는 곳에 너도 발놔. 내가 바닥에 엎드리라고 하면 생각하거나 왜냐고 묻지 말고 즉시 해. 총소리 들으면 지그재그로 뛰어. 절대 직선으로 안 돼. 내가 방금 말한 거 모든 단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이제 더 단단하게 들렸어요. 결연하게요. 그리고 명철아, 그의 얼굴을 제 손 사이에 잡으면서 덧붙였어요. 앞으로 몇 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네가 뭘 보거나 듣든 얼마나 무서워지든 절대 멈추지 마. 절대로. 계속 남쪽으로 움직여. 항상 남쪽으로. 내가 쓰러져도 넌 계속 뛰어. 약속해 줄래?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 형. 마지막으로 북쪽을 봤어요. 우리 삶의 매일이 감옥이었던 나라를요. 우리한테서 모든 걸 빼앗은 나라. 우리 가족, 우리 어린 시절, 우리 인간성을요. 그 다음 남쪽으로 돌아섰어요. 자유를, 생존을, 완전히 미지의 것을 향해서요. 그리고 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우리가 몰랐던 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건 바로 그 순간에 180km 북쪽 평양의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제 감독관이 지난주 전체의 필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제 공책에서 뭔가 극도로 이상한 걸 발견했죠. 보통 완벽하게 일관적인 제 글씨가 정확히 45초 동안 약간 불규칙해지는 특정 구간이요. 45초. 제가 들었던 증인 39에 대한 그 대화의 정확한 시간이었어요. 제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아 적으면서 제 손이 눈에 띄지 않게 떨렸던 정확한 시간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명철이와 제가 필사적으로 DMZ를 향해 뛰고 있을 때 그 감독관이 빨간 전화기를 들어서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봉인할 긴급 전화를 걸고 있었던 거예요. 추격이 공식적으로 막 시작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걸 전혀 몰랐어요. 처음 200m가 가장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거든요. 엄폐물이 없었어요. 숨을 나무도 없었고요. 몸을 숙일 흙 언덕도 없었죠. 그냥 다가오는 새벽의 희미한 빛 아래 하얀 시트처럼 펼쳐진 얼어붙은 빈 들판만 있었고, 만약 감시탑에 있는 누군가가 야간 투시경으로 우리 방향을 보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총소리조차 듣기 전에 죽을 거라는 절대적 확신이 있었죠. 우리는 몸을 숙이고 뛰었어요. 거의 기어가다시피요. 우리 몸이 모든 근육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구부러졌죠.
윤곽을 낮게 유지하고 소음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빨리 움직이려고 했어요. 매 숨결마다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두꺼운 하얀 김구름이 나왔는데 마치 누가 보든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외치는 연기 신호처럼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발 아래 얼어붙은 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새벽의 절대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침묵 속에서 소총 발사처럼 들렸죠. 명철이가 제 바로 뒤에 있었는데 너무 가까워서 그의 불규칙한 숨소리뿐만 아니라 심하게 떨리는 이빨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어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12월의 매서운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느껴지는 순수하고 내장적이고 동물적인 공포 때문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처리하거나 인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마비시키고 마비는 죽음이니까요. 첫 번째 철조망 울타리에 도착했을 때는 몇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는데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봤더니 겨우 5분 30초밖에 안 됐더라고요. 영원처럼 느껴졌던 5분 반이었어요. 울타리는 특별히 높지 않았어요. 가장 높은 지점에서 약 1.5m 정도였죠. 그런데 하나의 잔인한 목적으로 설계됐어요. 인간의 살을 찢는 거요. 성인 손가락 굵기의 녹슨 가시들이 철조망을 따라 정확히 10cm마다 체계적으로 배치돼 있었어요. 가시 중 일부에는 너무 자세히 보고 싶지 않은 어두운 얼룩이 있었죠. 배낭에서 작은 칼을 꺼냈는데 추위로 감각이 없는 손가락들이 지퍼랑 씨름했어요. 울타리가 거의 얼어붙은 땅에 닿는 찾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지점에서 철조망을 자르기 시작했죠. 금속은 오래되고 수십 년의 녹과 방치로 약했는데 그건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모든 절단이 날카롭고 삐걱거리는 금속 소리를 냈는데 새벽바람이 그 소리를 멀리 보이는 위협적인 실루엣으로 보이는 북한 감시탑 방향으로 직접 날랐어요. 개별 절단마다 멈췄어요. 완전히 얼어붙어서 기다리고 제 존재의 모든 섬유로 들었죠. 경보, 고함, 군화 뛰는 소리, 총소리를 들을까봐 기대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침묵만, 빈들판을 스쳐가는 바람만. 제 심장이 가슴속에서 너무 세고 빠르게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는데 진심으로 귀 좋은 누군가가 100m 밖에서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3분 동안 조심스럽고 꼼꼼하게 철조망을 한 가닥씩 자른 후에 완전히 몸을 숙이면 인간의 몸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구멍을 만들었어요. 최대한 낮게 숙여 명철이한테 속삭였는데 제 입이 그의 귀를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철조망을 건드리지 마. 옷으로도 안 돼. 만약 베어서 피가 나기 시작하면 조금만이라도 신선한 피 냄새가 이 차가운 공기를 타고 수백 미터를 이동해서 이 지역에 있을지 모르는 순찰개들을 경보할 수 있어. 한 번에 한 명씩 구멍을 통과했어요. 달팽이의 고통스러운 느림으로 움직이면서요. 저 먼저 배를 땅에 대고 구멍을 통해 기어갔는데 잘린 철조망이 제 등 가까이에서 위험하게 스쳤어요. 그 다음 돌아서서 명철이를 안내했는데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도록 그의 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봤죠. 마침내 반대편에 있었어요. 둘 다 추위뿐만 아니라 우리 혈관을 타고 흐르는 순수한 아드레날린으로 떨고 있었죠. 그런데 이건 여러 개 중 첫 번째 울타리일 뿐이었어요. 제가 들었던 대화를 기반으로 한 계산에 따르면 앞으로 최소 2개가 더 있었고 그 사이에는 진짜 위험이 있었어요. 제가 몇 주 동안 잠을 못 자게 만들었던 것. 지뢰밭이요. 계속 남쪽으로 움직였는데 이제 더 급박했어요. 왜냐하면 머리 위 하늘이 지나는 매 분마다 눈에 띄게 밝아지고 있었거든요. 밤의 석탄 같은 검은색이 남색으로, 그 다음 더 밝은 파란색으로, 그 다음 첫 회색빛 터치로 변하고 있었죠. 운이 좋으면 괜찮은 어둠이 15분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 후에는 완전한 새벽빛으로 우리는 완벽한 표적이 될 거였어요. 하얀 눈 위에 어두운 실루엣, 하얀 벽에 파리만큼 쉽게 보이는 2km 더 가서 반쯤 몸, 숙여 뛴 것처럼 보였던 1시간 후에 마침내 6개월 전 그 중요한 대화에서 언급됐던 특정 지역에 도착했어요. 어떤 공병대도 수리하러 오지 않았다는 배수 문제가 있는 구역이요. 속도를 늦췄어요. 지친 뇌를 집중하도록 강요하면서 땅의 교란 흔적을 장마철 빗물이 지형을 침식하고 바라건대 대인 지뢰를 원래의 신중하게 계획된 위치에서 이동시켰을 지역을 찾았어요. 그러다 봤어요. 그리고 제 심장이 희망으로 뛰었죠. 작은 도랑, 반 미터보다 깊지 않은 땅의 함몰부가 불규칙하지만 명확하게 보이는 선으로 남쪽으로
정확히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뻗어 있었어요. 거기 땅은 주변 지역과 눈에 띄게 달랐어요. 더 어둡고 추위 속에서도 더 축축하고 명백히 몇 달 동안 흘러온 물에 의해 변형되고 재구성됐죠. 그 대화가 암시했던 것처럼 지뢰들이 이동했다면 이 침식된 도랑이 지뢰밭을 통과하는 가장 안전한 통로일 거예요. 상대적으로요. 이 횡단의 모든 것이 상대적이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 질문하지 마. 명철이한테 말했는데 제 얼어붙은 손으로 그의 얼굴을 잡고 제 눈을 똑바로 보도록 강요하면서요. 저기 보이는 저 도랑으로 걸어갈 거야. 넌 내가 발 놓는 곳에 정확히, 그러니까 정확히 내 발을 놓을 거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1cm도 벗어나지 마. 내가 뛰라고 하면 생각 없이 즉시 뛰어. 내가 동상처럼 얼어붙으라고 하면 숨 쉬지 마. 눈 깜빡이지 마. 존재하지 마. 내가 방금 말한 모든 단어 이해했어?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의 눈이 너무 크고 커져서 얼굴 전체를 차지하는 것 같았어요. 조용한 눈물이 얼어붙은 뺨을 타고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용감했어요, 제 남동생. 저보다 그 나이에 훨씬 더 용감했죠. 도랑을 따라 걷기 시작했는데 개별 발걸음 하나하나가 말 그대로 죽음과의 내기였어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살고 뒷면이 나오면 즉시 죽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발을 내려놓았어요. 점진적으로 그램씩 압력을 가하면서 얼어붙은 호수 위에 얇은 얼음인 것처럼 땅을 테스트했죠. 만약 얼어붙은 땅의 상층과 죽은 초목 아래에서 단단하거나 이상한 뭔가를 느끼면 즉시 얼어붙어서 무게를 재분배했어요. 제가 필기했던 대화에 따르면 DMZ에서 가장 흔한 종류라고 알고 있던 소련제 PMN, 이 대인질에는 기폭장치를 작동시키려면 약 5kg의 직접 압력이 필요해요. 만약 조심스럽게 밟아서 점진적으로 압력을 가한다면 가끔은, 단지 가끔, 충분한 무게를 가해 작동시키기 전에 메커니즘에 약간의 저항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끔이요. 항상은 아니고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도 아닐 거예요. 도랑을 따라 아마 50m쯤 전진했을 때 각 발걸음이 기대와 두려움의 고통이었는데 시작부터 어떤 무의식적 수준에서 두려워했던 소리를 들었어요. 첫 번째 소총 발사 소리. 구체적으로 우리를 겨냥한 건 아니었어요. 경고 발사였죠. 빈들판을 가로질러 올린 날카로운 한 방이었는데 우리 위치에서 동쪽으로 약 1km 떨어진 북한 감시탑에서 발사된 거였어요. 그 말은 누군가, 어떤 탑의 어떤 군인이 의심스러운 뭔가, 맞지 않는 뭔가, 경고할 가치가 있는 뭔가를 봤다는 뜻이었죠. 어쩌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군사지역으로 모험한 야생동물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구름이 움직여서 생긴 그림자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요점은 탑들이 이제 높은 경계 태세에 있고 군인들이 이제 더 주의 깊게 보고 있고 발견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다는 거예요. 멈추지 마. 명철이한테 말했는데 제 목소리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거칠게 나왔어요. 지금 하는 것처럼 정확히 계속 움직여. 근데 더 빨리, 이제 더 빨리 움직여야 돼. 감히 할 수 있는 만큼 속도를 높였는데 비록 제 존재의 모든 섬유가 제가 가진 모든 생존 본능이 너무 위험하다고 지뢰를 밟을 확률을 엄청나게 높이고 있다고 속도가 신중함의 적이라고 소리쳤지만요. 그런데 이제 극도의 주의라는 사치를 누릴 수 없었어요. 시간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됐죠. 속도가 이제 우리의 유일한 생존 희망이었어요. 100m 더 전진했을 때 얼어붙은 공기를 매번 숨쉴 때마다 폐가 타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제 혈관 속 피를 얼게 만드는 소리를 들었어요. 혼동할 수 없는, 불가능하게 착각할 수 없는, 멀리서 공격적으로 짖는 큰 개들의 소리. 군용 순찰견들이요. 아마 저먼 셰퍼드 아니면 도베르만, 북한군이 선호하는 품종들이었죠. 그리고 짖는 소리가 지나는 매 초마다 더 커지고 있었는데 그 말은 우리한테 접근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개들이 이 상황의 모든 걸 절대적으로 바꿀 거였어요. 개들은 인간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얼어붙은 땅에서도 우리 냄새 흔적을 따라올 수 있었어요. 개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기 훨씬 전에 코로 우리를 감지할 수 있었죠. 개들은 무게를 지고 있는 인간보다 3배 빨리 달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개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AK-47 소총과 지원군을 부를 무전기를 가진 조련사들이 따라왔어요. 명철아, 이제 뛰어야 돼. 말했는데 돌아서서 그를 봤어요. 엄청 위험한 거 알아. 지뢰가 있다는 거 알지만 지금 당장 안 뛰면 걔들이 5분 안에 우리를 따라잡을 거고 그럼 모든 게 끝이야. 내 바로 뒤에 있어. 내가 뛰는 곳이면 어디든
내가 취하는 어떤 방향이든 넌 정확히 나를 따라와. 알았지? 알았어, 형. 말했는데 목소리가 겨우 공포에 찬 속삭임이었어요. 도랑을 따라 뛰기 시작했는데 유지하고 있던 모든 조심스러운 주의를 포기하고 이제 매 발걸음이 말 그대로 러시안 룰렛이었어요. 살지 죽을지 전혀 몰랐죠. 제 의식적인 뇌는 이게 절대적인 광기라고, 우리가 죽을 거라고, 이게 자살이라고 소리쳤지만 제 다리는 계속 펌프질하고 계속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대안은 포기하고 개들이 도착하길 기다리는 거였고, 포기는 명철이를 배신하는 거였고,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몇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아마 단지 2분간의 필사적이고 미친 듯한 달리기였을 거예요. 그러다 이 횡단 내내 두려워했던, 수백 번 상상했던 악몽 같은 정확한 소리를 들었어요. 금속성 딸깍 소리. 약하지만 몇 달 동안 지뢰 설명을 공부한 사람한테는 절대적으로 혼동할 수 없는, 그리고 제 바로 뒤에서 들렸어요. 너무 빨리 돌아서서 균형을 거의 잃을 뻔했는데 명철이가 소금 기둥처럼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그의 오른발이 땅에 단단히 심어져 있고 몸이 경직돼 있고 얼굴이 거의 인간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순수하고 절대적인 공포의 가면으로 변했더라고요. 형, 속삭였는데 목소리가 간신히 억제된 흐느낌으로 깨지고 있었어요. 내가 뭔가 밟은 것 같아. 딸깍 소리 들었어. 형, 딸깍 소리 들었어. 시간이 말 그대로 그 순간 멈췄어요. 제 모든 훈련, 제 축적된 모든 지식, 제거 절차에 대해 들었던 모든 대화, 모든 게 즉시 제 뇌에서 증발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끔찍하고 절대적인 확신으로 알았거든요. 명철이가 대인지뢰를 밟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둘 다 들었던 금속성 딸깍 소리는 기폭장치의 작동 메커니즘이 맞물리는 소리였죠. 가장 흔한 대인지뢰들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으로 효과적인 기계적 원리로 작동해요. 아래로 누르는 압력이 기폭장치를 작동시키고 폭발을 준비하는데, 실제 폭발은 압력이 해제될 때 발이 들어 올려지고 내부 스프링이 풀릴 때 일어나요. 그 말은 명철이가 압력판에 발을 단단히 누르고 있는 한, 그 40kg의 무게를 아래로 밀고 있는 한, 지뢰가 폭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발을 들어 올리는 정확한 순간, 압력이 해제되는 마이크로초에 지뢰가 그의 다리를 산산조각 내고 아마 파편으로 우리 둘 다 죽일 만큼 충분한 힘으로 폭발할 거예요. 제 마음이 미친 듯이 선택지들을 뒤지고 확률을 계산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찾았어요. 지뢰를 수동으로 제거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들었던 대화의 모호한 설명 이상으로 폭발물 해체에 대한 진짜 훈련이 전혀 없었어요. 명철이가 발을 옮길 때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려고 지뢰 위에 무게를 쌓을 수도 있었지만 배낭에 충분히 무거운 게 없었고 개 짖는 소리가 더 커지는 동안 초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 몸으로 그의 발을 대체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전환 중 압력이 필연적으로 변할 때 우리 둘 다 죽는 결과만 나을 거였죠. 그러다 집중하도록 강요하면서 중요한 뭔가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들었던 그 딸깍 소리가 제가 기억하는 설명과 달랐어요. 더 약했죠. PM엔 이 대인지뢰가 작동될 때는 아주 특정하고 큰 딸깍 소리를 내는데 생존자들이 혼동할 수 없다고 묘사하는 날카로운 금속 소리예요. 이 소리는 더 묻혔고 더 조용했고 거의 마치 명철아 말했는데 제 존재 전체가 공황으로 소리치고 싶을 때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고 통제되게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 아주 천천히 내 발을 1mm도 움직이지 말고 몸을 숙여서 내 신발 바로 주변의 땅을 만져봐. 내 발 아래에 있는 건 만지지 마. 주변만 만져보고 정확히 뭘 느끼는지 말해줘. 그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거의 전혀 통제할 수 없었지만 천천히, 고문스럽게 천천히 몸을 숙이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의 발 주변 지역을 만졌어요. 여기, 여기, 금속 뭔가 있어. 몇 초 후 속삭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느껴져. 깨진 것 같아. 금이 있어. 정확히 뭐가 보이는지 설명해. 모든 디테일. 마치 금속 원반 같아. 둥근. 아마 내 손만한. 근데 한쪽에 큰 금. 균열 같은 게 있어. 그리고 형, 진짜 녹슬었어. 진한 주황색이야. 그리고 금속이 부서져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 제 심장이 갑작스럽고 거의 고통스러운 희망으로 뛰었어요. 비활성화된 지뢰. 아니면 그의 설명에 기반하면
더 가능성이 높은 건 너무 오래되고 너무 녹슬고 수십 년 동안 자연에 노출돼서 너무 퇴화돼서 내부 기폭 메커니즘이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고장난 지뢰였어요. 우리가 들었던 딸깍 소리가 꼭 기폭 장치의 완전한 작동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죠. 단지 명처리가 열화된 외부 케이스를 밟았을 때 녹슨 금속이 움직이고 삐걱거리는 소리였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아마였어요. 완전히, 절대적으로, 100%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지뢰가 여전히 폭발할 수 있는 진짜 가능성이 있었어요. 어쩌면 작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명철아, 날 똑바로 봐. 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단호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자유롭게 흐르는 눈물로 가득 찬 눈을 제게로 들었어요. 셋을 셀 거야. 내가 셋이라고 말하는 정확한 순간. 둘반이 아니라, 셋 후가 아니라, 셋에 네 다리가 밀어낼 수 있는 만큼 세게 나한테 뛰어와. 발을 점진적으로 들어올리지 마. 땅을 테스트하지 마. 모든 힘으로 위로 던지고 내 팔로 뛰어와. 내가 말하는 거 완전히 이해했어? 형, 만약 폭발하면? 만약 내가 죽으면? 만약 형도 죽게 하면? 짖는 소리가 이제 훨씬 더 가까웠어요. 아마 150m. 조련사들이 한국어로 명령을 외치고 조율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럼 폭발하는 거지? 말했는데 제가 얼마나 침착하게 들리는지 놀라웠어요. 근데 지금 당장 안 뛰면 걔들이 2분도 안 돼서 우리를 어차피 따라잡을 거고, 그럼 우리한테 총 쏘거나 데려가서 처형할 거야. 최소한 지뢰가 폭발하면 빨라. 잡히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보다 나아. 고개를 끄덕였는데 눈물이 더럽고 얼어붙은 얼굴로 강물처럼 흘렀어요. 하나, 세었는데 몸을 숙이고 그를 받을 팔을 준비했어요. 짖는 소리가 이제 거의 우리 위에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아마 100m. 개발이 얼어붙은 땅을 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둘, 하늘이 빠르게 밝아지고 있었어요. 밝아지는 지평선에 대한 북한 감시탑의 상세한 실루엣을 볼 수 있었어요. 셋, 명철이가 지치고 공포에 질린 14살 몸이 모을 수 있는 모든 힘으로 제게로 뛰었어요. 팔을 완전히 펼쳐서 그를 잡았는데 그의 몸이 우리 둘 다 뒤로 넘어지게 하는 충격으로 제게 부딪혔고 얼어붙은 땅에서 구르고 있었어요. 폭발이 없었어요. 우리의 공유된 숨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한 2초 동안, 어쩌면 3초, 그냥 거기 땅에 누워서 서로를 팔로 감싸고 필사적으로 숨쉬면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지뢰가 폭발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 둘 다 여전히 모든 팔다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믿거나 처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안도나 감사나 어떤 감정을 처리할 1초도 더 없었어요. 걔들이 이제 거의 우리 바로 위에 있었어요. 조련사들이 무전기로 구체적인 좌표를 외치는 거친 목소리를, 우리 냄새를 맡은 개들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으르렁거림을 들을 수 있었어요. 당장 내 등에 올라타 명철이한테 명령했어요. 네 목숨이 달렸다는 것처럼 매달려. 왜냐하면 달렸으니까. 순수한 공포에서 태어난 속도로 제 등에 올라탔는데 가느다란 팔로 제 목을 거의 목 졸리는 것 같은 힘으로 감싸고 다리로 제 허리를 감싸고 손가락을 제 가슴 위에서 맞잡았어요. 무거웠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고 특히 우리가 이미 통과한 모든 것 후에 장거리를 뛰기에는 너무 무거웠지만 이 순간 절대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그를 등에 업고 뛰기 시작했는데 매 발걸음이 이미 지친 떨림으로 떨고 있는 제 허리와 허벅지를 관통하는 거대한 급성 통증의 파도를 보냈어요. 보호하는 도랑이 몇 미터 전에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완전히 개방된 지역에 있었어요. 지뢰에는 더 위험했지만 조심스럽게 탐색할 필요 없이 최대 속도로 달릴 수 있었죠. 우리 뒤에서 치명적 의도로 구체적으로 직접 우리를 겨냥한 첫 번째 소총 발사를 들었어요. 총알이 제 왼쪽으로 아마 서너 미터 정도 윙윙거리며 지나갔어요. 즉시 불규칙한 지그재그 패턴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탑의 저격수들이 효과적으로 조준하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들려고요. 또 다른 발사. 이번엔 훨씬 더 가까웠어요. 공기가 격렬하게 밀려나는 충격이 제 오른쪽 귀 옆을 지나가는 걸 느꼈는데 너무 가까워서 소리가 일시적으로 귀가 먹을 정도였어요. 명철아, 바람 소리와 제 자신의 힘든 숨이로 소리쳤어요. 뒤를 보면 뭐가 보여? 개 3마리. 아니, 잠깐. 4마리 큰 개들. 제 귀에 직접 대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뒤에 남자들.
소총 든 남자 5명. 그들이 형, 우리한테서 거리를 좁히고 있어. 우리를 따라잡고 있어.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물리학이 냉혹했어요. 저는 제 등에 40kg의 추가 무게를 지고 불규칙한 지형을 가로질러 뛰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문 훈련받은 군인들이었고 짐도 없었고 아마 저보다 체력도 더 좋았죠. 단순한 수학이었어요. 뭔가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5분 안에 우리를 따라잡을 거예요. 한국 쪽으로 먼저 건너지 않는 한요. 그게 이제 우리의 유일한 생존 시나리오였어요. 마지막 울타리들이 얼마나 멀어 보여? 명철이한테 소리쳤는데 또 다른 총알이 가까이 지나갈 때 오른쪽으로 피했어요. 잘 안 보여. 모든 게 움직여. 아마 500m, 아마 400. 나무들이나 뭔가에 어두운 선이 있어. 등에 명철이의 무게를 지고 500m는 절대 최대 속도로 아마 완전한 3분이 걸릴 거였어요. 지쳐 쓰러지지 않는다면요. 짖는 소리가 얼마나 빨리 가까워지는지를 기반으로 하면 북한 군인들과 개들이 약 4분 안에 우리를 따라잡을 거예요. 숫자들이 제 다리가 기계적으로 펌프질하는 동안 머릿속을 달렸는데 좋지 않았어요. 전혀 좋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통신병으로 3년 동안 필기했던 많은 대화 중 하나에서 뭔가를 기억했어요. 북한 군인들은 자동 움직임 감지기와 남쪽이 설치한 사전 프로그램된 포격 반응 때문에 한국 쪽 근처에 특정 표시된 지점 너머로 건너지 말라는 엄격한 연구 명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인지대, 땅의 무인지대가 약 100에서 150m가 있었는데 북도 남도 적극적으로 순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확대될 수 있는 국제사건을 야기할 위험이 있었거든요. 만약 그 중립지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어쩌면만 북한 군인들이 건너서 확대될 수 있는 사건을 유발할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멈출지도 모르죠. 어쩌면요, 또 다른 내기. 이 탈출 전체가 끝없는 내기의 연속이었어요. 제 인생 전체에서 뛴 것보다 더 빨리 뛰었어요. 제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알았던 것보다 더 빨리요. 폐가 너무 강렬한 고통으로 타올라서 매 숨마다 깨진 유리를 들이마시는 것 같았어요. 다리는 마치 녹은 납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무겁고 쓸모없다고 느껴졌죠. 시야가 가장자리에서 좁아지고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움직였고 계속 다리를 펌프질했어요. 왜냐하면 명철이가 제 등에서 우리 둘 다 구하려고 저를 완전히 믿고 있었고 이렇게 멀리 온 후에 이제 그를 실망시킬 수 없었고 실망시키지 않을 거였으니까요. 더 많은 발사가 이제 빠른 연속으로 왔어요. 하나가 말 그대로 제 왼발에서 센티미터 떨어진 땅을 쳤는데 흙과 눈을 날리며요. 또 다른 건 너무 가까이 제 머리를 지나가서 두피에 총알의 열기를 느꼈어요. 그러다 흐릿한 시야를 통해 봤어요. 명철이가 언급했던 나무선을. 그리고 그 너머로 완전한 새벽의 회색, 푸른 빛 속에서 거의 보이는 완전히 다른 울타리. 소련제 녹슬고 열화된 북쪽 철조망이 아니었어요. 현대적이고 높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울타리였는데 규칙적인 간격으로 설치된 명백한 센서 박스들이 있었죠. 한국 울타리, 자유세계의 가장자리. 꽉 잡아! 몸에 남은 마지막 에너지로 명철이한테 소리쳤고 아직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던 속도의 폭발로 마지막 200m를 뛰었는데 전적으로 아드레날린과 절망으로 추진됐어요. 제 등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던 참에 발사가 갑자기 멈췄어요. 재빠르게 뒤를 힐끗 봤더니 북한 군인들과 개들이 불규칙한 선으로 얼어붙어서 거의 좌절처럼 보이는 걸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명백히 감히 1m도 더 전진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무인지대로 성공적으로 건넜어요. 그들의 허가된 한계에 도달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 않았어요. 가까이도 안 갔죠. 한국 울타리는 자체적인 엄격한 보안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 너무 공격적으로나 위협적인 방식으로 향해 뛴다면 한국 군인들이 우리를 북한 침투자나 특수부대라고 합리적으로 가정하고 질문 없이 선제적으로 발포할 수 있었어요. 명철아, 내 등에서 내려와 지금 말했는데 제 목소리가 거친 헐떡임으로 나왔어요. 제 등에서 미끄러져 내렸고 우리 둘 다 즉시 얼어붙은 땅에 무너졌는데 다리가 마침내 포기했어요. 몇 초간의 힘든 숨 후에 일어서도록 스스로를 강제했어요. 두 손을 머리 위로 아주 높이, 명확히 보이게, 명확히 비게 들어 올리고 천천히, 아주 의도적으로 한국 울타리를 향해 걷기 시작했는데 손상된 폐가 낼 수 있는 만큼 크게 한국어로 소리쳤어요. 우리는 민간 탈북자예요.
탈출하는 북한 민간인이에요. 제발 쏘지 마세요. 우리는 군인이 아니에요. 무장하지 않았어요. 우리 위치 양쪽에 명확히 보이는 한국 감시탑들이 있었어요. 우리를 향해 직접 소총을 겨누고 있는 군인들의 뚜렷한 형체를 망원 조준경의 반사를 볼 수 있었어요. 우리랑 아이가 있어요. 소리쳤는데 손으로 제 뒤에 있는 명철이를 가리키면서요. 14살 아이예요. 제발 쏘지 마세요. 우리는 난민이에요. 긴장되고 끔찍하게 긴 침묵의 순간이 있었어요. 완전한 30년처럼 느껴진 30초.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다 제 완전한 삶 전체에서 들은 것 중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운 걸 들었어요. 한국 감시탑 중 하나에서 전자적으로 증폭된 남성 목소리가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지만 약간 다른 억양으로, 두려움이나 억압으로 물들지 않은 억양으로, 자유롭게 들리는 억양으로요. 그 자리에 서 계세요. 두 손을 머리 위로 완전히 들어 올리세요. 신원 확인을 위해 인원을 보낼 겁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가만히 계세요. 정확히 시킨 대로 했어요. 손을 머리 위에 올린 채 동상처럼 얼어붙었죠. 약 2분 후에 한국 군인들이 울타리의 측면문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5명이었고 전문적인 전술 대형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무기는 여전히 들어 올려져 있고 준비돼 있었지만 공격적으로 겨누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 중 한 명, 계급장을 기반으로 장교였는데 다른 4명이 어무 위치를 유지하는 동안 우리에게 접근했어요. 긴 순간 동안 우리 얼굴을 주의 깊게 연구했어요. 전체 이름과 출생지, 전문적인 권위로 요구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이름을 말했어요. 제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통신병이었다고 말했고요. 우리 처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들었다고 말했죠. 손이 머리 위에 있는 동안 모든 걸 말했어요. 한국 장교가 영원처럼 보이는 동안 우리를 연구했어요. 그 다음 아주 천천히 무기를 완전히 내리고 고정했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에 뭔가 있었어요. 어쩌면 연민, 어쩌면 존경. 이제 안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치 그 말들이 그 안에 어떤 댐을 부쉈던 것처럼 명철이가 그냥 무너졌어요. 그의 온몸이 마치 모든 뼈가 동시에 제거된 것처럼 무너졌고 제 팔로 바로 떨어졌어요. 축적된 두려움의 모든 날들, 처리되지 않은 트라우마의 모든 날들, 끊임없는 공포와 불가능한 생존의 모든 날들이 마침내 압도적인 파도로 한꺼번에 그를 따라잡았어요. 그의 온몸이 흐느낌으로 떨리는 동안 그를 잡아줬어요. 그리고 저도 그와 함께 울었어요. 부끄러움 없이, 제약 없이요. 완전한 3년 만에 처음으로 매일 입어야 했던 조심스럽게 구축된 돌, 가면보다 더 깊은 뭔가를 느끼는 걸 스스로에게 허락했어요. 우리가 살아남았어요. 가능한 모든 확률에 맞서서, 모든 논리에 맞서서, 모든 합리적인 예측에 맞서서 우리가 살아남았어요. 우리는 자유로웠어요. 다음 몇 주 동안 하나원 시설에서 한국 정보기관과의 철저한 조사를 받는 동안 알게 된 것이 DMZ 횡단이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괴롭힐 거였어요. 수사관들이 북한 소식통에서 가로챈 정보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날짜, 시간, 이름들을 보여줬죠. 그러다 제게 뭔가를 말해줬는데 그게 모든 숨이 유리를 삼키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명철이와 제가 성공적으로 한국 쪽으로 건넌 후 약 2시간 후에 평양의 국가안전보위부 당국이 진수와 현우를 처형했대요. 평양구역에 다른 두 통신병이요. 3년 동안 나란히 일했던 두 남자,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앞으로 완전한 삶이 있었던 사람들이요. 반역자와의 연관 때문에 처형됐어요. 재판조차 없었대요. 우리가 함께 대화를 받아 적었던 바로 그 건물. 지하에서 각자 뒤통수에 총알 한 방씩만 진수 매 페이지를 3번씩 확인하던 꼼꼼한 남자. 현우, 정신, 차리려고 날씨에 대해 농담하던 놈. 둘 다 죽었어요. 제가 탈출했기 때문에요. 체제가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죄가 전염성이고 연관이 충분한 증거니까요. 알게 된 후 몇 주 동안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그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들이 왜 죽고 있는지 알았을까 궁금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저를 생각했을까 궁금했죠. 저를 미워했을까 궁금했어요. 명철이가 어느 날 밤 제게 말했어요. 새벽 3시에 아무것도 안 보고 깨어있는 저를 발견했을 때요. 형이 그들을 죽인 게 아니야. 체제가 죽인 거야. 형이 남았다면 3명 다
어차피 죽었을 거야. 우리도 그랬고. 맞았어요. 지적으로는 맞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지적인 됨이 생존자의 죄책감을 지우지는 못해요. 당신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했다는 걸 아는 무게를 지우지 못하죠. DMZ에서의 그날 밤 이후로 5년이 지났어요. 명철이는 이제 19이고 서울대학교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여자친구도 있고요. 미래가 있죠. 가끔 그를 보면 이 자신감 있고 웃고 있는 젊은이가 지뢰밭을 달릴 때 제 등에서 떨던 그 겁에 질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거의 믿기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인권단체와 함께 일하면서 다른 탈북자들이 남쪽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탈출을 미워하려는 게 아니라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예요. 진수와 현우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죽음이 잊히지 않도록 하려고요. 사람들이 자주 제게 물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냐고. 자유가 그 대가를 정당화하냐고요. 그리고 솔직한 대답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삶과 저울질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죽었을 때 살아남은 죄책감에 대해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는 가치를 어떻게 계산해요? 제가 아는 건 이거예요. 제가 자유 속에서 사는 매일, 두려움 없이 하는 모든 선택, 감시 없이 말하는 모든 단어를 저와 명철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요. 진수를 위해 해요. 현우를 위해 하고요. 아직도 그 거대한 감옥에서 살고 있는 이 500만 북한 주민들을 위해요. 왜냐하면 진짜 배신은 탈출하는 게 아닐 거예요. 탈출하고 있는 게 배신일 거예요. 자유로워지고 침묵하는 게요. 명철이와 저는 그해 12월 밤 DMZ를 건넜어요. 불가능한 걸 살아남았죠. 그런데 우리가 얻은 자유는 우리 삶의 나머지를 매일 지불할 대가와 함께 왔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아무리 무겁더라도 여전히 대안보다 나아요. 진실이 반역이고 충성이 함정인 땅에서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요. 우리는 자유로워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로운 한 그들의 이름은 잊히지 않을 거예요. 진수, 현우,